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올해 새해가 들면서 새로운 위험 요소 하나가 우리 경제에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젠 코로나19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좀 반영이 됐고요. 설사 확진자가 2,000명대로 가고 이게 사회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2020년 3월에서 4월 때만큼의 위기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 작년 3월, 4월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대상이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백신과 치료제도 요원했었고 사실상 경제 봉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1년여 정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각 국가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성이 생겼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그러면 진짜 올해 경제에 우리 경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가계대출 부실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 반증은 바로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은행들의 신용대출 제한인데요. 여러분들은 한국금융 역사상 은행이 신용대출을 제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중단하고 아니면 최대 한도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인데요. 왜냐? 은행에서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자 수익의 증가를 뜻하거든요. 물론 떼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부담해야 할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안 은행들은 정말 기록적인 순이익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신용대출 비롯해서 가계대출 제한에 지난해 말도 들어갔죠. 지난 연말 은행들의 신용대출 제한은 금융당국의 입김도 있었지만 은행들 자체적으로 느끼는 위기감도 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주담대 대출에 대한 규제나 여름 이후 신용대출 규제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컸어요. 이른바 조인트 까인다고 하죠. 금융당국 즉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은행의 대출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여기는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앞다투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였던 이유는 그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좀 커 보여요.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 관리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월에서 11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율이 21.6%입니다. 이 통계는 시중은행들을 통해 알아본 건데 2019년 연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 9,108억 원이었는데 2020년 11월 말 기준 133조 6,9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 해, 그러니까 약 11개월 사이에 25조 원가량 늘어난 건데 액수로 보나 증가율로 보나 역대급입니다. 그 이전 통계를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아마 2000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신용대출은 상반기에 자영업자들의 긴급대출 등이 좀 많았고요. 중소기업 등의 대출도 좀 많긴 했는데 이른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감에 따른 급전 대출이 상반기에는 많았습니다. 이건 약간 그 가계대출이랑 다른 부분이긴 한데 실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3월 들어 전월 대비 1.19%, 4월 1.85%, 5월 1.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거의 0. 몇 퍼센트 정도의 살짝 늘어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 전월 대비 1%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 4월달 우리 경제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대기업 대출인데 3월에 10.85%, 4월에 7.02%,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대출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손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더 싸게 자금을 좀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은행 대출을 좀 잘 거들떠 보진 않아요. 은행들이 와서 손을 벌려야 좀 대출을 좀 해줄 정도긴 하죠. 그런 대기업조차 3월, 4월에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돈을 빌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채나 주식시장이 워낙에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입니다. 이때 빌린 이들의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전 대출의 성격이 강해요.
1년 혹은 6개월 정도의 단기 대출로 빌린 게 대부분이고요. 1년 정도 뒤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난해 내내 업황이 안 좋았죠. 상당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돈을, 그러니까 빌렸던 은행 돈을 쉽게 갚지 못할 수도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한 그러니까 한 국책은행 부지점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은행 부지점장님도 좀 약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긴 하는데 평소에도 이들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 상환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또 수년째 진행된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의 위기가 계속된 데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몰라도 부실화 가능성은 높다고 본 겁니다. 이런 걱정은 지난 연말부터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긴급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한 바 있어요. 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의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가 되는 거고 은행도 이를 우려해서 연장을 해주더라도 뭐 원금의 일부를 상환을 해주고 상환을 받고 연장을 해주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거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지난달 2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자를 위기에 해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실률이 30% 이상으로 측정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도 부실률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봤다고 해요. 이거 상당히 좀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저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봤을 때 지난 2월부터 12월 4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26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합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자도 못 내겠다고 신청한 대출 원금은 3조 4,420억 원에 달해요. 이 중 최소 30% 혹은 50%가 결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진짜 막말로 절반 정도면 1조 7,210억 원의 돈이 부실 여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좀 기업은행에 대해 좀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혹여 부실 여신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분명히 그걸 좀 메워줄 거긴 해요. 기업은행,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은행으로 국책은행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자금상 위기에 빠졌을 때 송방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1금융권에서 외면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까지 떠맡아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 3월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상당 부분 좀 종료가 돼요. 부실 위기감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연장 조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지난 한 해 내내 돈을 못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줄폐업도 줄을 이었고요. 이는 달리 말하면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은행들의 부실 여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처음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주담대보다는 약간 높아요. 높은 게 보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연쇄 부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 하나의 단계,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신용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담보가 있는 주담대보다 원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특정 비율로 해서 혹시 떼일 때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 은행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여유분을 갖고 그걸 내 은행 안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 신용대출이 떼인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할애를 해서 그걸 이제 막는 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은행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충당금을 늘려 잡아야 해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그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높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좀 집행된 대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우려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간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그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충당금에 대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얼핏 보면 부실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고신용자, 신용대출자들에게까지 대출 제한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줄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부의 다른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염려한 나머지 이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다른 신용대출을 받기가 은행들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은행들의 신용대출 옥죄기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쌓인 부실 가능성 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은행들이 다른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블랙스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나 일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던 게 위기가 되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외국의 투자은행이 당장 상환이 어려운 가계 대출이나 아니면 기업 대출보다는 주식처럼 바로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팔곤 합니다. 만약에 미국 은행들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면 유동성은 여기서 현금을 뜻합니다. 현금이 부족해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거를 장기 채권을 상환을 받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주식 시장이 주식을 매각을 해서 달러를 바꿔서 유동성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국 주식 시장은 또 이들의 은행들의 투매로 급가 하락하게 되고 또 국내 은행들은 또 이런 달러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또 그 달러가 부족해진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실제 2월 말 3월 초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한국 시장이 패닉을 맞았을 때 은행들도 패닉에 빠질 뻔했어요. 왜냐? 달러 수요는 높아지는데 달러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바꿔줄 달러화가 부족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런 요소들이 위기 때가 되면 뭉쳐서 더 큰 눈덩이처럼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신용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이런 것들의 예로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대출 시장은 또 신용대출과 주담대 대출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떨어져요. 금리와 신용도에 있어서 상관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별개의 시장처럼 굴러가는데 위기의 순간 혹은 위기를 예감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들 간의 상관도는 확 커지게 됩니다. 위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규제 그리고 새해 조금 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좀 은행들이 푼 게 있는데 이것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